수업합시다. 예, 오늘은 이제 3주차의 두 번째 시간이긴 하지만은 제일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이제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측정할 때 에러, 그것의 원인,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책의 섹션 2 두 번째 거가 아마 챕터 4부터 챕터 10까지인데, 오늘하고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다음 주 첫 시간 정도를 파트 1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목은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Chemical Equilibrium, 그러니까 화학 평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학 평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화학 평형을 이용해서 하는 분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습식 분석들, 타이트레이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슬슬 분석화학도 공부를 시작해야지. 예? 그래서 분석화학 지난 시간까지 배운 챕터 3에 요 번호들 먼저 일단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 숙제는 오늘이 19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시간까지. 이거는 안 찍어도 돼. 이거는 보내줄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쓰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못 보낼 수 있으니까 찍는데, 요거는 아마 잊어버리기 어려울 거야. 이메일로 다 갈 테니까. 그래서 요 문제도 일단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좀 분석화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타이트레이션, 뭐 솔루션 이퀄리브리아 이런 부분들이 챕터가 여러분들 어떻게 일주나 2주 동안에 챕터를 6개, 7개를 나가?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일반화학 때 배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화학 때 아마 다시 표시 안 하면 돼. 일반화학 때 보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실버버그 책으로 배웠죠. 실버버그의 Principles of General Chemistry를 배웠는데, 거기에 챕터 17, 18, 19 보면은 그러니까 솔루션 이퀄리브리아, 그 다음에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KSP 값 이용해서 뭐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스쿠구 책에서 챕터 6, 7이랑 많이 비슷해요. 거의 오버랩이 되게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화학 때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뭐 문제 풀이 정도만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메모리 커브가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지니까 지난 학기에 배웠든 아니면 여기 3학년, 4학년도 있으니까 2년 전에 배우고 그런 거면은 전혀 머릿속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선 다음 수업 시간이나 오늘 수업 후반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들, 아니 저런 처음 보는 내용을 왜 저렇게 빨리 진도를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뭐 수, 목, 금, 뭐 그다음에 토, 일 뭐 시간 많으니까 숙제도 하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인생 진짜 습식 분석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 나오는 거가 그래보메트릭 메소드 오브 어널리시스예요. 무게를 재서하는 거야.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쓸 수 있는 장비, 컴퓨터, 뭐 아니면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화학하는 사람들의 원조는 누굴까? 옛날에 우리말로는 연금술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알케미스트라고 그러지. 케미스트가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원소를 섞어서, 성분들을 섞어서 금을 만들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무언가 측정이 많이 필요했을 거야. 그렇죠? 얼마큼을 넣었는지,
그리고 나온 게 무언지.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가 여러 가지 용액을 섞어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 색깔이 변한다는 거 이런 거 보는 거나, 아니면 섞었더니 뭐 침전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 침전이 생긴 반응의 결과물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중력을 이용하는 무게를 재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보메트릭 어널리시스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부터 나온, 그리고 제일 근원적인 방법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quantitative method based on determining the mass of a pure compound to which the analyte is chemically related. 그러니까 어널라이트는 우리가 분석하려는 그 대상 물질이죠. 그걸 뭐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어널라이트와 그러니까 분석 대상 물질하고 어떤 스토이키오메트릭하게 관련되는 다른 컴파운드의 중량을 재서 환산을 하는 그런 정량적인 방법이 그래보메트릭 메소드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그래보메트릭 메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침전을 시켜서 침전된 퓨어 컴파운드의 무게를 재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반응을 시키면서 일부 성분이 휘발해서 날아가도록 해서 그 중량 차이를 가지고선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얘기할 텐데,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침전 방법, 프레서피테이션 메소드라는 거는 결국은 화학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반응하려는 대상 물질을 굉장히 스페링리 솔루블, 그러니까 잘 안 녹는 물질, 잘 안 녹는 물질로 바꾼다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녹는 물질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필터 페이퍼로 필터한 다음에 와시하고 말린 다음에 또 다시 뭐 그 열 처리 같은 걸 해서 최종 프로덕트를 무게를 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하나 여러분들 책에 있는 예를 들자면은 121페이지에 맨 처음 나온 게 어떤 예가 나와 있나? 우리 주변에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프레서피테이션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는 거가 칼슘 정량이 있어요. 여러분 물 속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나?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그 물 속에다가 H2C2O4 옥살레이트죠. 옥살릭 애시드네 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시료에다가, 그러면은 왜 여기에 왜 플러스가 있어?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니까 옥살릭 애시드가 옥살레이트 폼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거니까 물 속에 칼슘이 있다 그러면은 반응을 잘하겠지. 그리고 옥살레이트 어떻게 생긴 건지 잘 알죠? 카복실 그룹 두 개가 바로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카복실 그룹 두 개가 있으니까 얘들은 킬레이션을 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 속에 칼슘이 있고 C2O4가 있으면은 칼슘, 그리고 이거는 고체로 떨어질 거야. 일반 학 때도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저기 칼슘 옥살레이트가 뭐지? 어디서 많이 발견되는 거지?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배운 실버버거 책인지 그 전 책인지 모르겠지만은 뭐라 그러나, 담석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신장이나 이런데 돌 생긴다는 거, 그런 거가 뭐 칼슘이나 옥살레이트 같은 거가 몸 안에 이렇게,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대사물질이기도 하니까 돌아다니다가 침전이 돼서 그게 점점 결정이 커져가지고선 아프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반응을 여기서 이용을 해요. 그러면은 칼슘이 들어있는 용액에 옥살레이트를 과량을 넣어주면은
그냥 옥살레이트 이온들 잘 녹아 있겠지만은 칼슘 옥살레이트가 되어 있는 거는 침전이 되겠지. 이거는 침전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해줘야 돼? 필터 해줘야지. 그다음에 말리고, 그다음에 연소 태워주지. 이렇게 되면 여기 가서는 뭐가 되는 거야? CaC2O4. 저 뒤에 잘 안 보이나? 보온이 잘 보이니? 안 보이면 말해요. CaO 솔리드. 그러니까 이 칼슘 옥살레이트 생긴 거를, 그러니까 침전된 거를 필터하고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태워주면은 칼슘 옥사이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옥살레이트 성분들은 CO나 CO2로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여기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구나. The mass of a pure compound to which the analyte is chemically related. 그게 요 칼슘 옥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슘을 재고 싶은데 칼슘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옥살레이트 이온을 썼고, 그리고 칼슘 옥살레이트 이것을 뭐 침전한 거 무게를 재려니까 뭐 물도 있고 해서 말리고 한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아예 태워서 산소 중에서 태워서 칼슘 옥사이드로 만들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카본들 다 날아가고, 그래서 요 질량하고 사이에는 서로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맞잖아요. 이 옥시젠의 양만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프레서피테이션 메소드고, 그 과정에서 침전을 어떻게 하느냐, 필터, 그 다음에 드라이 이그니션 같은 거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제일 단순한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기도 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질량을 잰다는 거는 따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거든. 질량을 잰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전기화학적인 시그널을 측정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볼티지, 커런트 이런 걸 측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빛을 이용해서 분광학적인 특성을 잰다든가, 이거는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려야 되죠. 우리가 아는 농도를 집어넣고 그거 시그널이 얼마 나오는지 해서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이 되는데, 우리가 무게를 재는, 뭐 칼슘 옥사이드의 무게를 재는 거는 절대적인 값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캘리브레이션 커브 없이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클래시컬한 방법이지만은 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프레시피테이션 메소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한다고 해봐요. 에러가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에러가 어디서 나올까? 일단은 칼슘인데다가 옥살릭 애시드를 넣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넣어주는 거니까, 옥살릭 애시드를 넣어주고 암모니아를 넣어주면서 이게 이제 그 옥살릭 애시드가 옥살레이트가 되면서 이 반응을 하는 건데, 그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거란 말이야. 침전 반응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침전 같은 거 시키는 거 보면은, 시킬 때 보면은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이용에 그냥 확 벗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터링 천천히 해주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도 에러가 날 거라고요. 근데 그 에러가 나는 것 중 그 원인들을 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가, 프레서피테이션 메소드 할 때 코프레서피테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요. 코프레서피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Normally soluble compound are carried out of solution by a precipitate. 그러니까 침전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 침전이 막 떨어지면서 칼슘만 데리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뭐 다른 이온들, 뭐 마그네슘이 있다든가 포타슘이 있다든가 소듐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필터하고 드라이하고 태워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칼슘 옥사이드 말고 마그네슘 옥사이드도 같이 생길 수 있을 거고, 뭐 소디움 NaO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임퓨리티가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원래 걔네들은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코프레시피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코프레시피테이션도 여러 가지 그 타입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surface adsorption, 그리고 두 번째는 mixed crystal form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cclusion 또는 mechanical entrapment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책에 있는 그 식이니까 지울게요. 일단 요갱 안에 뭐 칼슘하고 옥살레이트가 이런 애들이 막 이런 큰 침전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 표면에도 맨 바깥쪽에 칼슘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이쪽에는 옥살레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차지가 있겠죠. 뭐 플러스가 꼭 플러스 2나 1이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차지들이 표면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액 안에 원래 녹아 있어야 될 다른 이온들, 만약에 소듐이라고 그럽시다. 아니면은 마그네슘, 아니면 K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고, 얘네들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차지 있는데 가서 붙을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뭐 그리고 여기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칼슘 있는 데는 다른 이온들, 만약 용액 안에는 뭐 클로라이드라든가 물속에 클로라이드라든가 다른 뭐 아요다이드라든가 이런 음이온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음이온도 여기 이렇게 흡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애드소프션, 흡착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 침전이 되는 그 입자들 표면에 다른 이온들이 표면 흡착하는 것이 하나의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믹스드 크리스탈 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결정이 생기면은 이 안에 칼슘 옥살레이트 이렇게 규칙적으로 결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게 막 급하게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급하게 그 결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 칼슘이 아니라 칼슘이 들어갈 위치에 마그네슘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칼슘이 들어갈 위치에 다른 소듐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칼슘이 들어갈 위치에 소듐이나 마그네슘이 대신 들어가서 그 임퓨리티로 남아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옥살레이트 음이온 대신에 다른 클로라이드나 뭐 아요다인이나 아니면은 뭐 설페이트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 대신 끼어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 구조 안에 크리스탈 결정 구조 안에 다른 이온들이, 다른 솔루블한 이온들이 들어가서 믹스드 크리스탈을 만들어진 것을 믹스드 크리스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믹스드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면은 그것 또한 에러의 원인이 되겠지. 맨 나중에 무게를 잴 때 칼슘 옥사이드가 아니라 다른 마그네슘 옥사이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설페이트 이런 것도 남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두 번째 원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클루전 또는 메케니컬 인트랩먼트. 어클루전은 무슨 뜻이에요? 버키블러리 단어 뜻이 뭐야? 영어 잘하는 사람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트래핑 되는 그런 걸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칼슘 옥살레이트가 용액 안에서 급격하게 막 침전이 크리스탈을 만들면서 침전이 된다 보면은 크리스탈 스트럭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커다란 콜로이드 파티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또 엉겨서 더 커다란 엉성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입자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거 안에 다른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클로라이드라든가 다른 이온들이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클루전 또는 메카니컬 인트랩먼트 이게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냥 크리스탈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러한 덩어리들 사이에 그러니까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큰 파티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와시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임퓨리티의 원인이 될 거고. 그럼 이러한 코프레서피테이션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실험을 하면은 그걸 죽일까? 코프레서피테이션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반응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해주는 게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천천히 해줘도 그게 굉장히 빠를 경우에는 스터링 해주고 최대한 그 용액을 넣어주는 것을 천천히 넣어주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전에 말한 것들을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고요. occlusion and mechanical interment.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한 중간 뒤에 정도 몇 페이지인가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 131페이지 보면은 precipitation from homogeneous solution이라는 게 있어요. Homogeneous precipitation is a process in which a precipitate is formed by slow generation of precipitating reagent homogeneously through a solution. 이게 무슨 말인가? 저기에 있는 옥살레이트를 한꺼번에 확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침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리전트를 용액 안에서 서서히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더 큰 분자를 분해를 시켜서 프레서피팅 에이전트를 천천히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반응이 천천히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아마 감이 잘 안 오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132페이지에 보면은 132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은 뭐 urea is often used for the homogeneous generation of hydroxide ions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서 이런 반응식이 써 있는데 우리가 무슨 아까도 암모니아를 쓰긴 했지만은 또 프레시피테이션 시킬 때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수산화이온 OH-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NaOH 뭐 1몰 이런 거를 타이트레이션 하지 뚝뚝뚝 떨어뜨리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그 침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천천히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OH-를 천천히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요 우레아라는 컴파운드를 물속에 넣어주면은 이게 물과 반응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NH4 플러스도 만들어지고 OH-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할 때는 한 방울 굉장히 작은 방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있겠어요.
그게 뚝 떨어져 가지고서 그 주변에 갑자기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다음에 그 주변 것들이랑 반응하게 되니까 반응이 호모제니어스하지가 않다고요. 헤테로제니어스인데 이 경우는 우레아를 미리 넣어서 호모제니어스하게 용액 안에 다 섞여 있고 그리고 용액 안에 모든 지점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낮은 농도의 OH-가 생성될 거니까 마치 그 프레서피테이션을 위한 그 결정이 용액 전체에서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일부 지역에서 아주 큰 결정이 생기고 다른 지역은 아직 반응 안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용액 전체적으로 균일한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레서피테이팅 에이전트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노게닉 컴파운드를 쓰기도 하고 오게닉 컴파운드를 쓰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은 테이블이 요거는 저쪽 다른 책에서 그러니까 해리스 책에서 가져온 건데 좀 전에 잘 안 보이겠다. 근데 아마 PPT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면은 볼 텐데 칼슘 좀 전에 얘기했던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옥살레이트 폼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나 그리고 칼슘 옥사이드나 칼슘 카보네이트를 뭐 최종적으로 뭐 무게를 재준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고 바륨은 바륨 설페이트 폼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중금속 아니면은 뭐 캐다이온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 밑에는 음이온에 대해서도 이런 중량법 프레서피테이션을 사용한 그 그래보메트릭 어널리시스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옥살레이트는 오게닉과 이노게닉하고 좀 중간 정도 되지만은 만약에 바륨을 바륨 설페이트로 한다. 그러면은 이노게닉 프레서피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거가 여기 나와 있는 이노게닉 프레서피테이팅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드로스 옥사이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설트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얘는 단점이 있어. Most inorganic reagents are not very selective. 셀렉티브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칼슘만 정량을 하고 싶은데 칼슘만 침전을 시켜서 정량을 하고 싶은데 칼슘 말고 다른 마그네슘, 뭐 포타슘 이런 것도 다 같이 침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은 맨 이쪽 컬럼에 some interfering specie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이온들. 그러니까 포타슘을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암모니아, 뭐 그다음에 실버, 머큐리, 뭐 탈륨 등등, 세슘 등등 여러 가지 이온이 다 하고. 그러니까 바륨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다른 이온들이 인터피어런스가 있다는 거는 이게 뭐 바륨만 순수한 물에 들어 있는 걸 정량할 때가 아니면은 굉장히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메소드에 의한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노게닉 프레서피테이팅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피어런스가 되게 많고 그래서 셀렉티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오게닉 프레서피테이팅 에이전트를 쓰는 건데 그래서 이노게닉 말고 굉장히 다양한 오게닉 리전트가 뭐 개발이 돼 가지고선 이 그래보메트릭 데터미네이션 오브 이노게닉 스피시스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하는 방식인데 또 실예를 보여주면은 여러분들 책에 (138페이지) 보세요. (138페이지) 보면은 그 전에 이노게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게닉 프레서피테이팅 에이전트가 나오는데 그 138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이드록시 퀴놀린 또는 다이메틸 글리옥신 뭐 이런 컴파운드들인데 이런 컴파운드들 보면은 그 8하이드록시 퀴놀린 같은 경우나 다이메틸 글리옥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킬레이팅 에이전트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소위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일렉트론을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나이트로젠이나 또는 옥시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마그네슘을 한다 그러면은 두 개의 몰리큘이 붙어서 이런 킬레이션, 그러니까 배이 결합을 해서 그 침전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이트로젠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컴파운드들, 그러니까 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오게닉 컴파운드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킬레이팅 에이전트로 쓰고 그리고 그것들 이제 나중에 뭐 필터하고 드라이하고 요 같은 경우 오게닉 컴파운드들은 뭐 태우면은 다 CO2로 날아갈 테니까 아니면 NO2 같은 걸로 날아갈 테니까 옥사이드의 형태로 우리가 정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제일 많이 쓰는 킬레이팅 에이전트 같은 경우고 그리고 뭐 그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일단 이런 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배이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런 5 멤버나 아니면 6 멤버들이 함께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레서피테이션 메소드에서 하는 게 이런 것들. 요거랑 비슷한 테이블이 아까 137페이지 가보면은 테이블 4.2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이노게닉 프레서피테이팅 에이전트 해서 뭐 여러 가지 컴파운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서피테이션 메소드에 이제 오게닉 그 프레서피팅 에이전트는 아까 말했던 하이드록시 퀴놀린 그 다음에 다이메틸 글리옥심 이런 것들 말고 다른 것들도 예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고 과연 어떤 거가 소위 킬레이팅 에이전트로 또는 프레서피테이팅 에이전트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도 이제 화학을 이제 좀 전문가가 돼 가니까 구조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프레서피테이션, 드라잉, 이그니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보메트릭 메소드의 두 가지, 하나는 프레서피테이션, 하나는 이제 볼라터라이제이션 메소드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어떤 휘발을 시키는, 증발시키는 그 방법은 The analyte or its decomposition product are volatilized at a suitable temperature. 온도 올려서 날려보내고 그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책 앞쪽에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제일 확실할 거야. 12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걸 거고, 그러니까 황산하고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를 같이 섞어줘서 여기서 가스 CO2가 발생하고 저 반응식에 따라서요. 그리고 CO2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뭐 측정을 해가지고선 최종적으로 휘발한 양하고 그리고 나머지하고 차이를 가지고선 정량을 하는 게 볼라타이제이션 메소드입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웨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덜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나 아니면 현업에 나가서 아니면
취직을 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거는 타이트레이션은 알아야 돼. 근데 챕터 5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화학에서 대부분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일반화학에서 배운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줄 거가 이게 딱 다른 부분은 설명할 게 그렇게 없을 것 같고 161페이지에 보면은 Steps for solving problems involving several equilibrium에서 화학 평형 여러 개 있을 때 그 평형 이퀘이션, 매스 밸런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선 푸는 과정에 대한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마 다 해본 걸 거야.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특히 집에 가서 이번 주 말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계속 연습을 해보라는 거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챕터 5 같은 경우도 풀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 챕터 6도 뭐 예전에 다 배운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자면은 타이트리메트리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적정이라는 거가 뭐냐? 적정의 제일 기본은 뭐야? 적정은 뭘 이용하는 거지? 응? 중화. 그렇지. 중화도 그러니까 뉴트럴라이제이션 하는 그 적정. 그러니까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에서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지? 애시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이든 아니면 베이스가 대상이든 뭐 둘 중에 하나를 양을 알기 위해서 아는 농도의 어떤 스탠다드 솔루션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이나 쓰였나 이걸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건 determining the quantity of a reagent of known concentration. 우리가 농도를 아는 어떤 리젠트를 집어넣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분석하려는 그 시료 안에 있는 어떤 분석 대상 물질 그것을 다 소모하는데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를 봐서 정량을 하는 거야. 우리가 용액 안에 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나. 그럼 우리가 아는 농도의 뭐 베이스를 그러니까 염기를 넣어가지고 이 염기의 양이 몇 밀리리터나 소모가 됐는지 보고 그럼 그거 가지고 환산을 해가지고선 산이 몇 몰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볼루메트릭 타이트리메트리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아는 농도의 스탠다드 솔루션을 얼마만큼이나 집어넣어 줬냐 그 볼륨을 측정하는 거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가 뭐 그래보메트릭 타이트메트리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거는 뭐 거의 커버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전기화학 할 때 쿨로메트릭 타이트메트리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볼륨을 재는 게 아니라 쿨롱이니까 전하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흘러간 전하의 양을 측정하는 거. 이것을 이제 쿨로메트릭 타이트메트리라고 해요. 근데 결국 타이트메트리 적정이라는 것은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스탠다드 솔루션. 우리가 아는 농도의 스탠다드 솔루션이 있고 그것과 우리 리전트 안에 그러니까 용액 안에 샘플 안에 들어 있는 어널라이트하고 반응을 시켜서 얼마만큼이나 소모가 됐느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화학 반응에 대한 그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 타이트레이션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날 거야. 근데 약간 그 기본적인 용어, 텀들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뷰레이스도 있고 이쪽에 샘플이 있고 그다음에 스터링을 하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뷰렛 뭐 이런 것도 알 거고. 그래서 어널라이트 요거는 요 우리 샘플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물질들이죠.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거. 그다음에 타이트런트 인디케이터는 뭐야? 지시야. 보통 반응이 일어나도 색깔이 안 변할 수 있으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색깔이 변하도록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타이트런트가 위에 있어서 그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질 거고 이 타이트런트는
보통은 이제 스탠다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거꾸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퀴밸런스 포인트.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당량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어널라이트의 양하고 스탠다드 솔루션의 양이 똑같아지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퀴밸런스 포인트는 어때? 트루 밸류 같은 거니까 정확히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엔드 포인트일 거야. 엔드 포인트라는 건 뭐지? 종말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다 끝났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지시약, 인디케이터 같은 걸 넣어서 색깔이 변하는 그 지점을 얘기하죠. 그리고 엔드 포인트하고 이퀴밸런스 포인트가 뭐 가까울수록 좋겠지만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차이, 요 엔드 포인트와 이퀴밸런스 포인트하고 차이를 뭐라 그러지? 트루 밸류하고 메저드 밸류하고 차이니까 에러지. 그리고 타이트레이션 하는 동안 생긴 에러니까 타이트레이션 에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하고 백 타이트레이션은 뭐가 틀린 건가? 우리가 보통 적정이라고 하면은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용액이 그러니까 샘플이 밑에 있고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리전트를 방울방울 떨어뜨리면서 이 반응이 다 진행됐을 때를 엔드 포인트를 찾는 건데 어떤 경우는 그걸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요 밑에 써 있긴 한데 거꾸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스탠다드 솔루션을 과량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과량을 그 과량으로 들어간 스탠다드 이온 스탠다드 솔루션을 세컨드 스탠다드 솔루션을 가지고선 다시 한번 적정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나쳐 간 다음에 그 엑세스 어마운트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쓰는 스탠다드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 스탠다드 솔루션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백 타이트레이션 are often required when the rate of reaction between the analyte and reagent is slow.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은 스탠다드 솔루션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 반응이 너무 느려서 이렇게 샘플을 넣어두고 그러니까 샘플에다가 스탠다드 리전트를 방울방울 떨어뜨리는데 반응이 굉장히 느린 거야. 그 스탠다드하고 그 어널라이트하고 반응이.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느리다는 거는 엔드 포인트가 그 이퀴밸런스 포인트보다 훨씬 뒤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타이트런트 에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스탠다드 솔루션을 확실히 과량을 넣어서 반응을 다 시키고 그 과량의 스탠다드 솔루션이 얼마만큼이나 되는지를 다른 스탠다드 솔루션, 세컨드 스탠다드 솔루션을 넣어줘서 정량함으로써 원래 들어있던 어널레이터 양을 좀 더 정확하게 에러가 적게 측정하는 게 이제 백 타이트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뭐 스탠다드 솔루션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농도를 아는 그 적정할 때 쓰는 그 리전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었죠. 이퀴밸런스 포인트는 적정에 딱 그러니까 당량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고 타이트레이션 에러, 인디케이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가 굉장히 고품질의 하이리 퓨리파이드 스탠다드고 세컨더리 스탠다드는 compound whose purity has been established by chemical analysis and that serve as a reference material for titrometric method of analysis.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런 하이 퀄리티보다는 그걸로 한번 검증을 한 세컨더리 스탠다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트레이션 커브. 우리가 보통 적정할 때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커브들 많이 보죠. 예? 여러분들 일반화학, 분석화학 실험할 때도 이런 타이트레이션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가 이런 실험할 때 인디케이터를 넣지, 지시약, 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한다든가. 근데 그런 지시약을 안 넣는 경우도 있어. The two most widely used endpoint involves change in color.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래 리전트 자체가 색깔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인 경우도 있는데, 또 다른 중요한 거가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용액 색깔로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은 그 안에다가 뭐 pH 일렉트로드를 넣어놓고선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한다. 그럼 pH 일렉트로드는 전기화학적인 거거든요. 물 속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바꿔줘서 밀리볼트, 그러니까 볼티지 시그널로 나오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pH 미터를 집어넣고 있을 때는 지시약 같은 걸 안 넣어도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그릴 수 있죠. 그 요거 같은 경우가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는 타이트런트를 계속 집어넣어 주면서 Y축에 있는 게 밀리볼트로 되어 있어요. 밀리볼트는 실버의 양과 비례하게 나오는 어떤 전기학적 시그널일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글래스 일렉트로드 폴 아마 실버 이온 디텍션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시그널을 볼 테니까 용액 자체에서 색깔 변화나 이런 건 없어도 전기학적인 시그널로 타이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학적인 거 말고 스펙트로 포토메트릭 타이트레이션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뭐 잘 아는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긴 하지만은 인디케이터가 산이나 연기에서 색깔이 바뀌는 거 왜 그렇지? 색깔이 왜 바뀔까? 페놀프탈레인이나 아니면 다른 뭐 브로모크레졸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름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프로톤이 하나가 붙는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이게 브로모크레졸 그린이라는 지시약이고, 그것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톤이 어디 갔나? 어디서 여기에 프로톤이 있네. 여기 있는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톤이 떨어지면 여기가 O하고 이 카본 사이가 더블 본드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에로매틱 링이 있었는데 에로매틱 링이 아니라 이쪽에 더블 본드가 두 개 생기고 컨주게이션 되면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소위 파이스타 트랜지션이 밴드 갭이 틀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 같은 경우는 피몰 블루라는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PK1, PK2 있는 거 보면은 프로톤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나 봐. 여기서 하나 떨어져서 이쪽에서 저희 분자의 결합 구조가 틀려졌고, 그 색깔이 빨간색에서 옐로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까지 떨어져서 pH가 9 정도에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면은 색깔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지시학에서 뭐 이런 색깔 변화는 이런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책이나 아니면 여기 그림이 어디 있나? 타이트레이션 커브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되게 바쁘지? 내 생전 처음 듣는 것 같다. 나 일반화학을 들은 지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서 모든 게 완전히 리셋이 됐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난다고 가정을 하겠어. 그래서 이 책에도 여기에도 있고 여러분들 책에 200페이지에 있는 테이블 7.1 거기에 보면 애시드 베이스 인디케이터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스몰 블루라는 게 pH 뭐 1.2에서 2.8. 그래서 보면 스몰 블루가 하나가 더 있어. 8.0에서 9.6. 그래서 옐로우에서 블루로 가는.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보는 페놀프탈레인 어디 있나? 페놀프탈레인 8.0에서 9.6. 그래서 색깔이 없다가 빨간색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애시드 베이스 인디케이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다른 것들도 더 나올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반학 이 적정 아니면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버퍼 이런 단어들 배웠던 거 어렴풋이 기억나죠? 그때 그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식 하나가 있었지. 화학 평형식에서 만들어 놓은 완전히 다 리셋되지 않았나 보네. 핸더슨 하셀바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어디 하나 넣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지시학에서의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든 아니면 산염기 적정 반응이든 이런 평형에 관련된 것이고 Ka, Kb 값들이 관련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조금 뒤쪽에 나오겠지만 여기 있네. 그거 할 때는 이 핸더슨 하셀바 이퀘이션 pH는 뭐 pK 그 다음에 로그 이런 것들 요 식이 항상 나오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냥 평형상수식을 이용해도 되고 어떤 것을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색깔이 변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프로토네이트 되어 있는 폼이랑 그리고 그냥 디프로토네이트 되어 있는 폼이랑 그 상대적인 비율 이게 결정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까 있는 색깔표에서 피어 애시드 컬러를 그 디프로토네이트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프로토네이트 되어 있는 거 한 10배 정도 이상이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베이스 폼으로 되어 있을 때는 1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오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pH 오도로 친다면 한 100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러 레인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로 우리가 어떤 pH 변화를 볼 수 있는 거는 그 인디케이터 그 분자의 pKa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대략 가정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이 브로모크레졸 그린이 pK가 4.7이었지. 그 얘기는 한 3.7에서 브로모크레졸 그린이 4.7이었으니까 뭐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라면 3.7에서 한 5.7 사이가 이 인디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그거보다 작게 해놨죠. 3.8에서 5.4. 그러니까 요 값들을 보면은 요 애시드 베이스 인디케이터들이 어느 정도 pK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여기서 진짜 한 4.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3 정도에서도 캐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돼야지만 색깔이 바뀌었구나 이럴 수 있을 거고 그런 게 다 에러의 원인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할 때 알아야 될 거가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가 버퍼가 있죠. 버퍼도 아마 다들 잘 기억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완충용액 버퍼라고 얘기하면은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급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걸 완충시키니까 그것을 댐핑시켜 주는 건데
그 외부의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가 만약에 HCl이나 NaOH 같은 강산 강연기를 뚝 떨어뜨려주면은 대부분의 뭐 증류수 이런 것들은 pH 한 2, 1 이렇게 확 떨어지거나 뭐 10, 11, 12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뭐 반응을 시키거나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안 좋잖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체액도 완충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갑자기 뭐 오렌지 하나 먹었다고 해서 몸이 애시딕해지고 그러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완충 용액이고, 그리고 완충 용액에 대해서 이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는 완충 용액이라는 거는 애시드하고 그것의 컨주게이트 베이스 약산과 그것의 그 짝 염기를 가지고선 섞어 놓으면은 그게 완충 용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 용액이 그렇다고 해서 완충 용액이 완벽한 거냐? 뭐 아무리 산을 집어넣어도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완충 용액마다 다 다음 슬라이드는 버퍼 커피시티 완충 용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 더 가야 되는구나. 버퍼 커피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지. 얼마나 그 완충 용액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지, 저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완충 용액이 제일 완충 효과, 버퍼 커피시티가 좋을 때는 언제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완충 용액의 완충 효과가 제일 큰 때는 그 산이랑 그 짝염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할 때, 1 정도 될 때.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아까 핸더슨 하셀바 이퀘이션에서 여기서 컨주게이트 에이시드하고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비율이 비슷해서 1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텀이 어떻게 돼? 0이 돼 버리는 거지. 그 얘기는 pH가 pKa 값일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pKa 값일 때 그 버퍼의 그 에시드의 pKa 값일 때 버퍼 커피시티가 제일 좋아요. 그게 요 그림이에요. 이것도 해리스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pKa가 5인 윅 애시드를 가지고선 완충 용액을 만든 건데 그것의 완충 효과가 제일 좋을 때는 pH 5일 때예요. 그리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완충 효과가 그 커지는 거지. 여기서 델타 pH라는 거는 아마 같은 양의 어떤 애시드나 베이스를 넣었을 때 pH가 얼마나 변하나. 그러니까 HCl을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여기서는 pH가 뭐 0.2 정도 줄어든다는 거고, 여기서는 pH가 뭐 이것도 0.15 정도 떨어지는데 요 영역 pH가 pKa인 경우에는 뭐 0.00 몇 정도밖에 안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안 변한다는 거지. 완충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완충 용액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pH 영역이 어디냐, 소위 완충 작용을 원하는 pH 영역이 어디냐, 그리고 거기에 pKa가 제일 근접한 그 윅 애시드가 어떤 거냐, 그것을 보면 될 거고, 그거랑 같은 얘기가 여러분들 책에 피겨 7.7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애시드와 그리고 컨주게이트 베이스의 비율이 그러니까 로그 했을 때 0이니까 1 정도 됐을 때 그 버퍼 커피시티가 제일 좋다. 그래서 요 근처 영역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저쪽 해리스 책에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 책에 버퍼 얘기가 나오면서 테이블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아서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뭐 사이트릭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 그 다음에 MES가 아마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트리스, 힙스, 뭐 핍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3, 4학년들은 무슨 생화학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런 거 약자로 힙스 버퍼를 썼다, 트리스 버퍼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트리스 버퍼 같은 경우에는 pKa가 8 정도 되니까
긴 체액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트리스 버퍼, 힙스 버퍼, 파이프스 버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버퍼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좀 있으면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SD 베이스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때 얘기할 거가 뭐냐면은 이것도 일반화학 때 다 배운 거긴 한데 스트롱 베이스를 스트롱 에시드로 타이트레이션 했을 때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어떻게 계산하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스트롱 에시드 베이스 사이의 타이트레이션 커브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사실 이 경우에는 인디케이터를 어떤 걸 쓰든 사실 그 타이트레이션 에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했던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이건 거꾸로인 베이스를 에시드로 타이트레이션 하는 경우고요. 근데 좀 더 복잡한 게 윅 에시드를 스트롱 베이스로 또는 윅 베이스를 스트롱 에시드로 타이트레이션 하는 경우 나오죠. 어렴풋이 기억날 거야. 그 일반학 책 한 챕터 18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그 처음 시작점, 그 다음에 적정 그러니까 당량점 이전, 그다음에 당량점에서, 그다음에 당량점 이후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그 각 단계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거야. 그래서 요 뭐 윅 애시드를 스트롱 베이스로 한다고 했을 때 pKa가 6.27인 요 물질을 한다고 했을 때 커브는 어떻게 나와? 아까는 여기가 pH가 한 2, 1, 2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갔었거든. 근데 윅 애시드를 가지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가면서 사실 이 중간점에서 그러니까 그 뭐나 스트롱 애시드 베이스 커플에 비해서는 굉장히 요 당량점 이퀴벌런스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 거 예로 나오는 거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책에 이게 7.10에 나오는 건데 Ka 값이 뭐 C-2승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롱 애시드에서 점점 위크한 애시드로 가는 거지. 그래서 스트롱 애시드를 스트롱 베이스로 적정할 때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pH 변화폭이 뭐 pH 한 3 정도부터 10, 11 정도까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까 테이블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어떤 것을 쓰든 타이트레이션 에러는 거의 없을 거야. 이것을 써도 지금 여기 50ml 플러스 마이너스 뭐 0점 몇 정도에서 나올 거고 페놀프탈레인 써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근데 윅 애시드를 스트롱 베이스로 적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pKa가 4 정도 되는 요것을 한다고 했을 때 브로모크레졸 그릴 가지고선 인디케이터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브로모크레졸 그린이 색깔이 변하는 영역이 요 영역이니까 요 pH 영역이니까 여기서부터 색깔이 변하니까 한 38mm 정도 넣었을 때부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넣으면서 색깔이 확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하면서 완전히 변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한 48mm 정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45mm 들어갔을 때 색깔이 다 변했구나. 여기가 엔드 포인트구나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8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예민한 사람은 한 42 정도에서 반응이 여기 이제 색깔이 변화가 있구나. 그러면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굉장히 에러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약한 애시드, pKa가 4나 6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시약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에러가 커지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영역이 오버랩되는 경우, 그러니까 pKa가 6인 경우에는 페놀프탈레인이 제일 적절하고, 그다음 pKa가 4인 경우에는 페놀프탈레인이나 브로모시몰 블루 이 두 개가 이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이 볼륨을 측정하는 그 에러가 최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윅 애시드를 스트롱 베이스로 타이트레이션 할 때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넣기 전, 그 다음에 이퀴밸런스 포인트 전에, 그 다음에 이퀴밸런스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이퀴밸런스 포인트 후에서 각각의 그 농도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예전에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책 보고 리마인드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윅베이스, 스트롱 베이스도 이것도 뭐 같은 얘기고, 네. 요 두 번째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업데이트가 될 거야. 4장, 6장뿐만 아니라 7장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한 챕터 4에서 챕터 7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전에 들었던 얘기들인데 리마인드의 차원에서 한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 날 할 거는 요거는 아직 사진 찍을 필요 없어. 업데이트 될 거야.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마 그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시 상기해 놔야 될 거고, 챕터 8부터 8, 9, 10이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때 안 배운 내용들이에요. 폴리프로틱 애시드에 대해서 적정을 어떻게 하느냐, EDTA나 다른 뭐 사이트레이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요 챕터 3의 리뷰 다 끝났으니까 요 숙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일반 화학책을 보든 아니면은 요 지금 이 교재를 보든 이 타이트레이션, 애시드 베이스 타이트레이션 부분 그리고 관련된 용어들 같은 경우에 좀 더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다음 주 수업 진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문이나 뭐 의문사항 있나요? 궁금한 뭐 질문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